특공대를 만들자. 말도 잘 못하고 저는 이제 뭔가 이제 울렁증도 많고 시작이 되게 다른 사람보다 되게 낮아요. 저희 선생님도 다 낮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선생님들 심리치료 수업을 이끌어가는 선생님으로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왜? 너무 잘 살고 너무 윗단계를 먼저 밟으신 분들은 공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찌질이 특공대를, 그런 특공대가 모이면 훈련을 하면 나중에 전사가 되죠. 그렇게 훈련하는 게 제 비전이고, 선생님의 언어는 지금보다 예전은 정말 구사 그건 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늘으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보는 비전은 선생님 웃음으로 강연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그런 그림이 그냥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연선 선생님이 발전하시는 모습들을 여기 어머니 학교에서 계속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이제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새로운 삶이에요. 보이실 거예요. 저는 하늘솜 아틀리에 원장으로 2011년도에 3월 달에 6.9평의 작은 미술 심리 교육원을 냈어요. 2011년도에. 왜 냈냐면요. 제가 스피치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저를 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력서 내고 그런 좋은 기관이 아니더라도 그냥 중간 기관이라도 좀 내고 취업을 하고 싶었는데 석사나 뭐 이런 좀 좋은 학교 있는 학생들을 좀 뽑아서 갔기 때문에 제가 취업의 문이 되게 좁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께서 그냥 교육원을 내보자 하셨을 때 집 앞에 새 건물이 들어서는데 그 건물이 매력적인 거예요. 그리고 평수도 너무 알맞아요. 6.9평. 좁잖아요. 제가 시작하기에는 참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 제가 이거 해도 되는지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현성 선생님을 만났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저희가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니까 잘난 사람 한 사람을 못 당하죠. 부족한 사람 둘이 모이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 잘했다고 맨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서로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선생님도 행복하고 그렇게 사랑을 했더니 제가 말씀드렸지만 2년 만에 아이들이 70명이 넘어가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콩나무 아트를 운영을 하게 된 거고, 콩나무 아트 힐링센터는 미술교육원보다 조금 더 전문적이에요. 힐링센터거든요. 사업자를 이제 간이 가세자로 냈고 교습소 간이 정말 이제 심리치료 센터로 구축을 하게 되는 전 단계가 이제 하늘솜 아틀리에를 성공시켰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안 된다고 할 때 그렇게 처음에 엄청 떨었어요. 내가 무슨 이런 원을 운영할 수 있을까? 나같이 자신감 없고 약한 사람이 어떻게 물건을 운영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많이 고민을 했지만 하나가 정말 잘 되고 성장하니까 용기가 나더라고요. 저한테는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실패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럼 실패하면 싹이 말라요. 저는 항상 싹이 마른 삶을 살았더라고요. 계속 실패자, 나고자. 취업해도 잘리고, 대학도 떨어지고, 계속 버림받고, 누굴 좋아하면 떠나가고, 뭐 이런. 네, 그런 삶을 살다가 제 인생 처음 성공한 게 2011년도였죠. 그때 성공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학교에 들어갔다는 거. 제가 오프라인 수업을 못 들었어요, 잘. 학교만 3-4번 편입을 해서 나중에는 돈을 벌고 수업을 해야 되는 수업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사이버대 그런 거 많이 이제 공부하고 근데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냥 냄새 맡으면서 학교의 냄새, 학교의 건물을 보면서 교수님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배우고 싶다. 그때 이제 음악 치료를 이제 명지대에 시험을 봤을 때 기적적으로 음대생들이 많이 지원을 했는데 저는 전공을 안 했거든요. 근데 뽑혔어요. 악보를 잘 못 보거든요. 근데 제가 됐어요. 합격을 했어요. 그 이유가 교회에서 대타 반주를 하다가 이게 실력이 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피아노도 그렇게 해서 발전을 했지만 기타가 그렇게 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께 제가 말씀드릴 때 시험을 악보를 볼 줄 잘 못 쳐서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로 잘 못 쳤는데 제가 너무 아쉬워서 말씀드렸어요. 교수님, 제가 피아노는 악보 보고 못 치지만 기타는 듣고서 다 칠 수 있다고. 아무 곡이나 얘기해달라고. 저는 칠 수 있다고.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해보라고. 근데 고양이 몸을 지래요. 근데 다 떠오르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턱걸이 합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1년부터 제 인생의 성공 경험 2가지를 하게 됐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새로운 삶이에요. 아까 그림 그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저는 늦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이 3살 때 아이를 뒤에 메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꿈이 화가였는데 미술 선생님이자 화가였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난 그림 그리기에는 늦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냥 하면 되더라고요. 그림을 그리면 되더라고요. 캔버스. 잘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추상을 해요. 잘 그리는 그림은 너무 답답하잖아요. 마음을 담기가 힘들더라고요. 추상을 하면서 이제 작품 활동도 시작하게 됐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나는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내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세요? 네. 이름 생각하죠. 난 여자고, 난 누군가의 아내고, 남편이고, 누군가의 우리 아이들의 엄마고, 아빠고. 또 회사에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이게 진짜 나일까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나찾여라고 어떤 선생님이 나찾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제가 수업을 하고 있어요. 성인반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심리치료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그런 찌질이 특공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그냥 이론을 공부하기에 앞서 나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보자 이런 수업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지 부터 시작을 해야 우리 아이들과 또 남편과 또 부모님들과 이웃들과 잘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짧게 이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네. 넘겨주세요. 감정. 지금 어떤 감정이 드세요? 태영님,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당혹스러우셨죠? 이렇게 표정. 태영님, 기분이 어떠세요? 애들 없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좋다. 네.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한 분씩 다 말씀해 주세요. 네. 그냥 편해요 지금. 편하고 또 건강해서 편하고 좋으시고 그래 보이세요. 또 은성이 어머님인데 기억나네요. 은성이 어머님. 저도 편해요. 애들 없어서. 편하시고 네. 좋아요. 또 누구니? 살짝 피곤하고 어깨가 약간 피곤하고 어깨가 아프고 졸리고 어른의 지금 내 상태예요. 내 마음의 상태. 못 쉬니까 피곤하시죠, 그렇죠? 그럼
그 전에 얼마나 무리를 하신 거예요. 피곤하신 분 많죠? 애기가 피곤해. 네. 나도 피곤해. 네, 참 어제 뭐 철야도 늦게 끝났다가 하면 힘들죠. 아이들도. 감정은 내 사고의 결과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내 마음을 이끌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 확인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인지하셔야 돼요. 내 상태를. 어떤 사람이랑 얘기했는데 너무 화가 나. 알아차리셔야 돼요. 왜 화가 나는지. 지금인지 아니면 예전에 어떤 기억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인지. 그래서 내 감정은 내 사고의 결과. 그걸 명심하세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다음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인식하는 방법은 감정에 끌려다니면 인식은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막 화를 있는 대로 막 내고 있다가 아니면 있는 대로 뭔가 어둠에 뭔가의 슬픔에 막 함몰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은 뭐야?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가 건강한 자아가 화가 난 자아를 볼 시간이거든요. 그때 만남의 시간이거든요.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알아차리면 좋은데 대부분 넘어가요. 그 다음 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태아기. 제가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이 아이는 뱃속에서 어땠나요? 보통 출생 때부터 상담을 풀어가긴 하는데 그때 잡히지 않으면 꼭 태아기를 물어봐요. 태아기. 시작이 어땠을까요? 나의 시작, 그리고 우리 아이의 시작은 어땠을까요? 뱃속에서의 일들을 기억할까 싶지만 무의식 속에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상담을 3명을 상담을 했는데요. 태아기가 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너무 가난한데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메시지를 보내요, 아이한테.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리고 결혼 안 했는데 덜컥.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담스럽죠. 너무 겁이 나겠죠. 아니면 너무 원했어요. 너무 원했어요. 너무 원했어요. 너무 원했는데 생겼어요. 오래간만 아이가 생기고 첫 임신. 2년밖에 안 기다리신 분들도 있고 1년을 기다리신 분들도 있고 여러 이제 경우가 있겠지만 그 내 심적 상태와 아이가 시작이 일어나요. 내가 너무 피곤한 상태. 나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무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너무 잘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중간을 넘어가면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태아기 너무 중요하고 제일 무의식 속에 깔려 있어요. 그 다음 출생. 출산에 난산을 했는지 아니 정상적인 출산을 했는지 제왕절개인지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나를 이루고 우리 아이를 이루고 있어요. 너무 힘들게 태어난 아이는 예민해요. 너무 힘들거든요. 나오다가 엄마도 힘들지만 아이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필요해요. 또 엄마, 처음 만난 사람이 엄마죠. 아빠가 아니고 엄마죠.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고 개구리 같은 애들이 탁, 그 개구리 같잖아요. 가슴에 탁 안겼을 때 그 당혹스러운 분도 있고 아니면 막 눈물 흘리신 분들도 있겠고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엄마가 케어를 잘 했느냐 아니면 너무 이제 출산할 때 너무 힘드신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아는 어머님들 한 서너 분은 중환자실에도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갑자기 막
아이 양수가 터져가지고 막 너무 또 힘든 상황이라 돼서 뭐 어떤 이상이 생기고 그런 어머님들도 있어요. 그럼 아이가 엄마랑 산후조리원에서 있죠. 근데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때 엄마 쭈쭈 못 먹잖아요. 젖병 물잖아요. 물론 도우미들이 잘 봐주지만 엄마랑은 정말 틀려요. 근데 그 시작 경험, 그것도 무의식으로 차곡차곡. 또 아빠. 저희 남편은 출장을 많이 가서 아이와 초반에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남자를 무서워했어요.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어른이나 청년들이 젊은 친구들이 앞에 딱 가면 애가 울어버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독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먼저 만난 감정은 두려움이겠죠. 남성을 향한 편안함보다는 무섭다. 왜? 아빠랑 많이 못 놀아봤으니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아이가 있는데 또 형제가 태어나요. 그 당혹스러움, 첫째로서의 그 어려움. 또 태어났는데 누가 있어. 그러면 어떡해요. 경쟁해야 되잖아요. 둘째는 뭐든지 삶의 주제가 경쟁이에요. 이겨먹어야 돼.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나한테 내 삶에 쌓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볼게요. 처음 만난 행복이 있어요. 네, 처음 만난 행복. 만족감, 스킨십, 미소, 사랑의 언어, 편안한 돌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케어해 주실 때 아이들은 무아의 상태지만 그걸 차곡차곡 아이들은 쌓아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통해 보고 웃어주고 배고프면 젖 물리고 기저귀 불편하면 갈아주고 만져주고 사랑한다고 계속 속삭여주고 아이들은 이 사랑이 계속 쌓이게 되겠죠. 그 다음 그리고 처음 만난 상처가 있어요. 처음 만난 상처. 수치심, 죄책감, 무감정, 두려움, 욕망. 욕망이 아이들한테 풀기가 좀 이상하네요. 욕심? 너무 욕심 부리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너무 화내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다 이유가 있다는 거. 처음 만난 그 상황 속에서의 감정에 아이들은 많이 빠져요. 그리고 나도 그래요. 내가 지금 화가 나고 내가 수치감이 좀 심하신 분들도 있어요. 저는 제가 수치감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런 감정이 바로 내가 지금 여기에서 형성된 게 절대 아니에요. 어린 시절부터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어린 시절에 타고나게 수치감이 발달한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3세, 4세, 요즘 애들이 좀 빠른 것 같은데 그 화장실, 배변 활동에 누가 보든 말든 얘는 애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린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아닌 거예요. 응가를 보고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그런 기분을 공감을 해주시는 생각을 아직 못 해보셨을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찾아오세요. 심리치료사에 길을 안내해드릴게요. 타고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수치감을 잘 풀어야 돼요. 상대를 너무 인식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자아상이 좀 커요. 많이 크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지 굉장히 아기 때부터 중요하게 생각해요. 5살짜리 아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분노나 뭐 이런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감정들 있죠. 또 죄책감이 많은 아이 있어요. 엄마, 내가 이렇게 했는데 경찰이 날 잡아가면 어떡해? 이런 거에 붙들려 있는 아이 있고 나조차도 어떤 뭔가 모를 죄책감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하나만 예를 들자면
어떤 예를 들을까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이. 우리 아이는 겁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겁이 많아요? 어떨 때 그래요? 화장실 화장실 갈 때 무서워. 네, 무서워. 두려워. 밤에 잘 때 밤에 따로 주무시나요? 같이 자는데 같이 자는데도 밤을 무서워하나요? 같이 잘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요. 그냥 말로 많이 해요. 무섭다는 걸. 네. 얘는 정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표현하니까. 말 못하고 담아두는 아이들도 많아요. 근데 무섭다고 하는 것은 그 무서움을 표현할 때 처음 만남이 너무 쇼킹했거든요. 그게 화장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화장실 이제 언니들이 귀신 얘기해서 그러고요. 밤에는 이제 악몽을 꿨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또 오늘도 그런 꿈을 꾸면 어떡하냐.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네.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그걸 해석해주는 어른이 있어야 된다는 거. 바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무서웠구나 공감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애를 푸는 거예요. 아이를. 화장실에 그 언니들이 가짜로 얘기한 건데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무섭겠다. 근데 그런 건 없어. 알아들을 수 있게 계속 한 번 들었는데 강력하죠? 10번 해주시면 돼요. 사라질 때까지. 그럼 정복할 수 있어요. 또 두려움. 잘 때 불을 안 끄려고 해요. 불을 끄면 너무 싫어해서 무서워하니까. 밝은 상태에서 자고 싶어 하는데 이제 자다가 불 켜면 되게 눈부시잖아요. 그거는 거부하는 자기 전에는 환한 데서만 자려고 해요. 조명을 바꿔주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걔만의 스탠드. 네, 저는 저희 아이도 어두움을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별 조명이 있어요. 롯데마트에서 17,000원인가? 이렇게 샀어요. 탁 키면 별이 하늘에 다 둥둥 떠다녀요. 그리고 30분 되면 꺼져요. 그래서 밤을 즐기게끔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재밌는 걸 만져주셔야 그 두려움에서 아이들이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로 표현해봤지만 내 인생의 두려움, 내 인생의 수치감, 내 인생의 분노 떠오르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건 깨끗한 아이들, 깨끗한 사람은 그냥 무아인 상태에서 행복한 환경만 왔다면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두려움은 부모님이 싸웠을 때, 제가 지난 강의 때도 많이 해드린 얘기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아빠랑 엄마랑 싸울 때, 칼부림 날 때, 그런 거 너무 무서워요. 결혼하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까지 저는 항상 어린 시절에 그런 그 힘든 환경들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의 주제는 그런 싸움, 그런 게 이제 많이 담아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요. 제가 심리극을 경험을 했어요. 이것도 말씀드린 얘기지만 결혼하고 남편이랑 신혼집에서 그 13평대 아무튼 작은 집에서 알콩달콩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때리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근데 제가 어떤 반응을 했냐면 막 불안해하다가 나중에 정신을 잃었어요. 흐느껴서 울고 불고 막 제 일도 아닌데 말리라고 하고 네. 아이들도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상이든든 막 흐느껴서 울고 불고 떼쓰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상처받았거든요. 제가 그 시절에 저를 케어를 해주는 어른이 없었던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싸워서 아빠가 엄마를 때렸어요. 밥상이 날라갔어요. 막 거울이 깨졌어요. 근데 그 시절에 제가 엄마를 위로해주러 갔지 저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크질 못했던 거예요. 그 5살 때, 7살 때, 8살 때 그 감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매여 있죠. 그랬는데 아까 현선 선생님이 얘기를 하신 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멈췄다고. 머물러 있었다고.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했을 때 아이들의 그런 관계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상처받으면 머무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머무름 때문에 되게 이제 정신을 잃었을 때 남편이 왜 그러냐고. 정신 차리라고. 처음에 막 저를 다그치더니 제가 우니까 안아주면서 지금 그런 일이 없고 저 사람은 부부가 싸우는 걸 뿐이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안아줬어요. 근데 위로받은 거예요. 처음으로. 그때 저는 제가 묶였던 사슬이 풀어졌어요. 더 이상 싸움이 날 때 제가 위로해주지 제가 말리는 사람인데 제가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상처를 아이들이 상처받았다면 화장실이 싫다면 뭐가 싫다면 그걸 위로해 주시고 바른 해석이 어머님 아버님의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제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어떤 아이가 너무 겁이 많아요. 근데 그 아이는 충격적인 장면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고통당했거든요. 제가 또 어떤 아이 또 놀이치료, 심리치료 같이 하는 아이가 있는데 10개월 때 신장 판막 이상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는 자아가 형성이 되어서 그 병원에서 수술받고 막 여러 주사바늘 꼽을 때 아이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 묶어놨어요. 5일을 묶여 있었어요. 근데 기질적으로 순한 아이면 괜찮아요. 근데 그 아이는 쟁취하고 좀 여자인데 좀 강한 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막 반항하고 악쓰고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는 발달 지원이 됐어요. 근데 똑같은 수술을 12개월 때 한 아이를 또 중재를 했어요. 그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어떤 또 지인을 알게 됐는데 또 그 아이도 아기 때 그런 일을 당했던 거예요. 근데 여자아이인데 괜찮아요. 어떻게 하나님 왜 똑같은 사건을 겪고 똑같은 환경에 노출됐는데 어떤 아이는 발달 지원이 오고 어떤 아이는 뭐 5살 때까지 많이 울었대요. 근데 어떤 아이는 그래도 울긴 했지만 정상적으로 살아가나요? 왜요? 물어봤어요. 그 다음 빛과 어둠. 제가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죠? 저는 왜 이렇게 어두운 가정에서 태어났죠? 왜 저는 고통받았죠? 왜 엄마가 제가 보낸 데서 목숨을 두 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셨죠? 그걸 본 저는 왜 저는 돈이 없을까요? 왜 나는 하고 싶은 걸 못할까? 왜요? 근데 인생은 반반. 해와 달이 밤과 또 낮을 지키잖아요. 그렇게 지키잖아요. 인생은 반반이에요. 일단 살아봐. 제가 얻은 답은 살아보자. 그 다음 보면 성공과 실패. 아직이요? 성공과 실패, 좌절 극복. 정말 성장은요, 케어도 받아야 돼요. 아까 행복한 얘기를 했잖아요. 행복한 얘기. 행복도 경험을 해야 되고, 실패도 같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공만 한 아이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주변에 누가 있을까요? 성공만 한 아이가 있을까요? 우리 최근에 뉴스에 한번 난리 났었는데. 무슨 그러니까 부족함 없이 잘하고 그냥 순조로웠던 사람의 그런 인생은 어떨까요? 그 마음에서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 세상인 거예요. 근데 좌절된 아이들은 어떨까요? 좌절과 성공, 그러니까 케어와 실패 뭐 이런 걸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겪은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내면이 깊어지더라고요. 참성숙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놓고 내 인생 보면 내가 우리 아이한테 못 해줬는데 그것에 붙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가 실수했는데 저도 실수해요. 저 3살 때 되게 예민했어요. 제 3살 말고 저희 아이가 3살 때 제가 큰 상처를 줬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심리 공부를 하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을 해서 언제나 착한 선생님, 언제나 아이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선생님이었는데 저희 아이한테 실패를 했어요. 그때가 보니까 처음 하늘솜 아들리에 운영할 때 대학원 가서 밤에 이제 공부할 때 그 3월에 같이 시작했어요. 2011년도 3월에. 근데 그 해 7월 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사건으로. 아프신 게 아니에요. 사건으로. 이 얘기는 이제 이겨내시라고. 충격을 있으신 분들 다 사연이 있잖아요. 살인사건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 억울해요. 막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되게 예민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이한테 아이가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말을 안 들었어요. 제가 문을 쾅 닫은 거예요. 지금도 미안하긴 해요. 상처를 줬어요. 그리고 하늘솜 아틀리에 운영한다고 다른 아이들 살피다가 우리 아이는 찬밥 된 거예요. 다른 아이는 막 살려내요. 네. 막 회복시켜요. 어머님들 위로 드려요. 우리 남편은 찬밥.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상처 입었어요. 분리불안 있고 또 아이가 그 할머니네 집에 가면 되게 예민해지고 짜증을 내요. 저희 이제 시어머님 집에 아이를 퇴근하고 늦게 와서 밥을 먹이면 9시 되니까 어머님이 또 해주신다고 하고 저도 편하고 해서 시댁에 이제 아이를 보냈는데 아이가 걷잡을 수 없이 예민해지고 되게 날카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저를 달달 못 가요. 계속 짜증내고 뭘 집어 던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혹시 그러니까 엄마랑 떨어져서 그런가 하고 밤에 아이를 다독였어요. 괜찮아. 혹시 할머니네 집에 가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너무 힘들어? 대답 안 해요. 예전에 엄마가 처음 은찬이 3살 때 광진성교 어린이집에 맡겼을 때 그때 엄마가 일도 하는 바람에 밤에 할머니랑 같이 있고 너가 엄마랑 많이 떨어져서 힘들었지. 정말 미안해. 그때는 엄마도 너를 함께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어쩔 수가 없었어. 근데 지금 너가 은찬이가 할머니네 집에 가서 그 힘든 마음이 다시 생각나고 더 힘들어진다면 엄마가 이제 널 보내지 않을게. 힘들어도 데리고 있을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그때 4살이었거든요. 5살 초반. 5살 초반이었는데 이 얘기를 많이 하긴 해요. 근데 눈을 그냥 얼굴을 이렇게 만졌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게 떨어진 게 눈물 자국이요.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애가 숨죽여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만지자마자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같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애가 그때서야 항 하고 울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이 상처 준 경험. 나도 모르게 잘 살려고 하다가 아이가 아픔이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사과를 하시면 돼요. 그럼 그 실수를 제 실수, 그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을 되돌릴 수 있어요. 상처는 줬지만 약을 발라준 거랑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100%. 그래서 사과하시면 돼요. 사과하시면. 그래서 그 아이는, 저희 아이는 그렇게 까칠하고 예민했던 아이가 그 사과에서 저는 해방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날 바로 좋아지겠지 생각을 했어요. 아유, 우시니까 제가 막 저 눈물이 나잖아요. 왜 울고 계세요? 네, 그런 경험
경험이 있으신 거죠. 괜찮아요. 심리치료사도 아이를 울리고 상처 줘요. 사람은 다 그래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저도 그렇고. 근데 그 아이는, 저희 아이는 바로 그 다음날 변하진 않았고 그 아이가 달라지는 시간 한 달이 걸렸어요. 그 짜증이 좀 줄더라고요. 한 달 만에. 근데 지금도 할머니네 집에 가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왜? 할머니를 좋아하긴 하는데 예전에 처음 맡겼을 때 너무 공포스러웠으니까. 이 아이가 좀 섬세해요. 그리고 제가 키워서 그래요. 처음부터 아기 때부터 할머니네 집에 맡기고 어린이집 맡기고 아기 모를 때 그럴 때 보내면 아이는 몰라요. 근데 엄마와의 애착을 꾸준히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보내면 아이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 데미지를 짜증과 아니면 한무 아니면 이런 그